그런데 이제 ESG 논의가 굉장히 확산되다 보니까 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ESG를 가지고 첨가제처럼 활용한다, MSG처럼 활용한다.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나 ESG 논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해서 ESG를 ESC 하고 싶다. 저는 오늘 다음 4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는 무엇인가? 또 ESG 투자의 원칙과 전략은 무엇인가? ESG 투자 성과가 시장을 이길 수 있나?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ESG라는 말은 사실 투자업계에서 시작이 돼서 투자업계가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에게로 확산돼 내려간 것인데요. 오늘 저는 어쨌든 간에 투자업계와 경영업계에서 ESG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ESG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 바탕에는 큰 흐름의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바탕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지난 한 2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참 많이 썼죠. 이른바 탄소 기반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오면서 197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로마 클럽에서 인류가 지구 그 환경을 이렇게 계속 훼손하고 자연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지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룬트란드 보고서라든가 또 리오 선언이라든가 또 그 유명한 교토 프로토콜이라든가 또 2015년도에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주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한 축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1980년도부터 이른바 대처리즘이라든가 또 레이거노믹스로 인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런 거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금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금융화가 되면서 200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경제단체,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엔터티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해관계자가 존재했고 지금도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만 과거의 이해관계자에 비해서 오늘날의 이해관계자들은 굉장히 기업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인게이지를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보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SNS를 가지고 웬만한 클릭 몇 번만 하면 기업의 중요 정보에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정보든 안 좋은 정보든 그거를 얻어다가 이걸 또 SNS를 갖다가 또 퍼날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2번째 변화는 저는 MZ세대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베이비 부모와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fairness, 그러니까 공정하냐,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평등성, 형평성, 또 포용성, 또 친환경성, 이런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직업도 고르고 소비도 하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체의 제품을 소비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가치관과 맞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MZ세대가 이제는 중견으로 등장하면서 이제는 컬러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ESG에 대한 그런 관심과 화두로 ESG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업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말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한때는 3Ps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그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은 기업이 자가 발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걸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 ESG라는 것은 이제는 시장의 여러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ESG 성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것을 가격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ESG 성과를 내재화하고 섞어서 기업을 평가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탄소세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에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서 텍스 시스템 안에 또 ESG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기업의 정보 공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이제 ESG를 공개하라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ESG라는 것은 기업이 자가 발전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메커니즘 전체가 바뀌어서 기업에게 때로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페널티를 주기도 하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 그 성동구청장님께서 ESG를 평가하는 인덱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된 인덱스가 약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KESG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ESG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데, CFA 협회라는 것은 이제 재무분석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거기서도 최근에는 ESG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환경사회 지배구조에서 환경에는 이러한 어떤 그런 항목들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위의 물질을 갖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 오염 문제, 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쪽에서는 이제 동물복지 문제, 아직 우리나라랑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서구 국가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애니멀 웰페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아동노동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의 기업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차별을 방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 기업에는, 일터에는 성소수성이라든가, 또 인종이라든가, 세대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등에 따른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S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ESG 성과에 따라서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를 잘 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요. 이걸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 대비 할인을 받는, 좀 싸게 거래가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1975년도는 기업의 유형자산을 시장에서는 더 많이 평가해 줬습니다. 즉, 그 기업이 공장 시설이 어떠냐라든가, 재고 자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다면은, 이제 40년이 지난 2015년도를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텐저블한 어셋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을 13%밖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즉 무형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업의 CEO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것들, 또 최근에 뉴스에 난 것이기 때문에 남해역 뉴욕 같은 경우에도 201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대리점에 대해서 갑질을 했을 때 그 이듬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불매와 연결되면서, 또 2018년도에는 톱니달의 어떤 스캔들 문제 때문에 그 이듬해 보니까 770억 정도의 또 영업이익 적자가 났어요. 또 최근에는 불가리스 사건 때문에 급기야 경영권을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남양유업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무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전달을 하니까 결국은 그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무형적 자산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고, 이 무형적 자산은 ESG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SG라는 것은 원래 투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1760년,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가 긴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마음껏 벌어라. 돈 버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 양심을 속이면서 벌지 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예무역이라든가 그 침리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뻘거벗겨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굴뚝 청소를 시키는 거라도 이것은 양심을 속이면서 버는 것이다. 또 내 이웃의 돈을 뺏으면서는 벌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고리대금업 같은 것을 또 지목을 했고요. 내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것, 담배, 알코올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와인하고 맥주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위스키, 리커는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이 땅을 훼손하면서 돈을 벌지 말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럽 같은 데는 이 종교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데서 ESG가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201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UN PRI in Person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데이빗 블러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골드만삭스라는 자산운용의 글로벌 CEO를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엘 고어 아시죠? 엘 고어는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고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죠. Inconvenient Truth라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엘 고어와 의기투합해서 2004년도에 런던에서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 우리나라로 번역하자면 다음 세대 자산운용, 이게 되겠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자본주의를 바꾸려면, 자본을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바뀌기 어렵다라는 어떤 신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자본시장에서 34년 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다음 세대는커녕, 다음 연도는커녕, 한 다음 분기 정도 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투자자는 시계가 굉장히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이빗 블러드 같은 사람은 적어도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녀, 손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 시장에, 주류 자본시장, 또 주류 경제, 또 주류 경영학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저는 2006년도 UN PRI의 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4년도부터 거슬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2006년도에 PRI의 등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PRI는 전 UN 사무총장인 커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힘을 실어줘서 이것이 출범한 이니셔티브인데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5년 동안 PRI는 이렇게 가입자, 이 서명 기관들이 급속히 늘어났고요. 꾸준하게 늘어났고, 또 이들의 운용 자산을 합치면 지금은 100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안 바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자본을 넣어주는 투자자는 기업의 주주고, 주주는 곧 기업의 프린시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기업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전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투자에서 ESG 투자로 변했다는 건데, 이건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ESG 투자는 전통적인 윤리 투자와는 다릅니다. 보통들 ESG를 얘기를 하면서 착한 투자, ESG 경영을 얘기를 하시면서 착한 경영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ESG 투자나 ESG 경영이라는 것은, 저는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making much more money by doing good입니다.
선한 어떤 그런 경영을 통해서, 선한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저는 ESG 투자이면서 ESG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SG 투자의 원칙과 전략인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ESG 투자 철학과 상당히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 투자라는 것은 길게 보고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long horizon, 길게 보고 뭔가 투자를 하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기 이익을 따지고 반기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긴 시계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자라는 것이 이제 ESG 경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도 뭐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기업의 재무제표만 들여다봐요. 그렇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만 들여다봐가지고는 그 기업의 진정한 위험과 진정한 기회 요소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ESG 투자인 것입니다. ESG 경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권을 강화하자.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주가 되면 또 기업의 투자자가 되면 투자자에게 따라오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ESG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더 드시겠죠. ESG 그럼 투자를 하고 ESG 경영을 하면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또 다른 투자 방식보다도 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가? 또 기업체라면 과연 ESG 경영을 해가지고 과연 손해보면 어떡하는가? 라는 의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럽에서도 ESG 선진국인 유럽이나 서구에서도 해묵은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던 그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위험 측면인데 2015년도에 발생했었던 폭스바겐 스캔들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거죠. 배기가스를 갖다가 제대로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죠. 치팅을 한 것인데 이것이 외부 단체에 의해서 폭로되면서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사실 그전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이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였고 또 여러 ESG 평가 회사로부터 섹터에서 가장 ESG를 잘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폭로되면서 주가가 약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가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폭스바겐 사건은 ESG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ESG와 관련된 일이 알려지면서 그 기업의 시장 가치가 30조 원이나 증발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ESG 리스크가 과연 그러면 한가한 환경 리스크냐, 그냥 사회 리스크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ESG 리스크가 곧 재무적 리스크고 ESG 리스크가 곧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한 리스크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MSCI라는 그런 글로벌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인데 2007년도 9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약 14년 동안 ESG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만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가를 갖다 쭉 트래킹을 해보면 ESG 인덱스가 일반 기업보다도 약간 성과가 높게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경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15년 동안 국내 상장한 기업을 저희가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국내 상장한 기업 평가한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코스피와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상위 등급을 받았던 2개 등급의 주가가 코스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러 학술 논문들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만 약 70년도부터 약 2200편의 ESG와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럼 과연 그것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정책 및 규제가 등장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자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역 정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맨눈을 뜨고 지자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무형적 측면의 어떤 중요성, 브랜드 가치라든가 평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또 기업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됩니다. 이것은 특히 MZ세대들의 요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점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ESG 관련 위험과 기회 요소들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KESG 평가와 관련된 어떤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KESG 평가 지표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가를 정부 주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ESG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돼서 ESG 성과를 공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갖고 기업은 자기의 성과를 갖다가 적절히 공개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자기 규율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냥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있는 것과 자기들의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래서 KESG 논란은 필요하다. K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을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서 저는 ESG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ESG 경영이나 ESG라는 것은 뭐냐면 ESG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겁니다. 보통들 사회적 대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ESG와 관련돼서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반면에 또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이들을 잘 리스트업 하셔서 그들과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그 다음에 유기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ESG 정책 참여단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별, 연령별, 직능별,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분들을,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모아서 ESG 정책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그들과 유기적인 대화를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 지역별 특수성에 근거한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드시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어떤 조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또 필요하면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목표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책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운영에 내재화해서 그것을 잘했든 못했든 정직하고 투명하게 또한 공개하고, 또 그 공개된 정보를 또 ESG 정책 참여단이라든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정책을 갖다 이렇게 보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이 저는 ESG 지방정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ESG 도입은 지자체별로도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의 경우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로 제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G와 아까 제가 CSR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뭐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걸 아마 내셨고 했을 텐데, 지속가능 경영과 또 지속가능 행정과 ESG 행정의 전 차이를 들자면, ESG 행정이라는 것은 매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SR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 호화 장정본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시죠. 사실 종이로 저렇게 칼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호화장정본으로 보여주기식의 요즘에 뭐 ESG 워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ESG 행정 워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넘버를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고 KPI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와 뿌리가 같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화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대개 이 문제점들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주로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 경영 발전이라는 것은 그 성과가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보통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임기가 보통 4년이기 때문에 주로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는 것들을 정책에 방점을 찍게 되면 ESG라든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의 낮은 위상, 사무국의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셋이 굉장히 약한 것, 이런 것들이 조직화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도화 단계에 있어서도 빈약한 예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안정적인 따라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가 또 ESG와 관련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만 존재를 하고 여타 지방 의제라든가 또 여타 지자체 내의 계획들과 이렇게 통합이 되고 연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의제가 설정이 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자꾸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ESG라든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KPI를 만드셔서 그걸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유명한 경영학의 금원이 있죠. 매저하지 못하면 매니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역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ESG는 CSR 시즌2라든가 지속가능 발전 시즌2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저는 시대적 담론이고 또 미래 자본주의의 저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리베카 핸더슨 교수가 리이매지닝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냈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자본주의의 틀거리가 바뀌고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담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를 함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표준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적 특수성, 지방 지역별 또 구별 어떤 맥락에 맞는 그런 어떤 ESG 이슈를 잘 도출하셔야 됩니다. 도출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정책 참여단을 만드시든가 또 여러 ESG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잘 선정하셔서 그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발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자체장이 챙겨야 됩니다. 장이 챙기지 않으면 밑에 부서에서는 동력을 갖기 어렵다. 또 단기 성과 중심주의에서 장기 과정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 빨리빨리 경제 패러다임으로 여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ESG 철학과는 상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ES도 중요하지만 G 이슈인 투명성 문제, 또 수평성, 민주성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원칙, 그 다음에 반부패 이슈. 우리나라 뭐 이제는 행정에서 어떤 반부패 문제가 많이 옛날보다는 개선됐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자체별로 1년 동안의 ESG 성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런 보고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별 ESG 행정이 개선되고 보정돼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